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위선과 내로남불 정치 아니에요. 그래서 위선과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들었죠. 불평등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개탄스러워 하는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과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아파트는 2채씩 가지고 있고 아파트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한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와 황당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정책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책 안에서 드러나가고 있는 위선, 내로남불 이거 용납받기가 어렵죠. 인권을 주장을 하고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는 막 지원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홍콩 민주화에는 침묵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중국에 대해서 민주당은 찍소리도 못하는 거 아니야? 북한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아무 소리 안 하냐? 지금 민주당에 대한 비판, 저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면 끝내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신 마음으로 올리신 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글 읽고 참 감명 깊었는데 과연 이재명의 일극체제가 끝난다고 해서 민주당이 살아날 것이냐에 대한 글. 그 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어떤 취지였나?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이 친문, 친명 나뉘어서 싸워야 될 때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지도 않았고요. 조기 대선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상 모르고 보수는 집결하고 근데 보수 진영 안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보다는 극우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어 걱정스러운 때인데 그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전 정부 정권을 문재인 정권을 주도했었던 분들이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형국으로 보이더라고요. 손가락질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저처럼 예. 친문 시절에 예. 친문 시절에도 욕 먹고 친명 시절에도 욕 먹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첫 줄을 질문과 반성. 그래서 과연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되고 윤석열이 끝나면 우리 거저 그냥 먹냐 정권을. 그런 거저 먹을 민주당이었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왜 지난번에는 우리한테 정권을 주지 않았겠냐. 우리 반성할 거 없냐. 이재명 일극체제만 해체되면 된다고 보냐. 아니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위선과 내로남불 정치 아니에요. 그래서 위선과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들었죠. 불평등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개탄스러워 하는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과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아파트는 2채씩 가지고 있고 아파트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한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와 황당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정책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책 안에서 드러나가고 있는 위선, 내로남불 이거 용납받기가 어렵죠. 인권을 주장을 하고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그 부분이 가장 놀랐어요. 인권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민주당 위선. 네. 그리고 제가 좀 이중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는 막 지원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홍콩 민주화에는 침묵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중국에 대해서 민주당은 찍소리도 못하는 거 아니야? 북한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아무 소리 안 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했어요. 북에서 우리가 삐라 뿌린다고 삐라 뿌리는 행위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을 했지만 그거 온다고 막 남북관계 파탄 내겠다고 막 협박하는데 야 그 종이떼기 몇 장 날아간다고 흔들리면 니네 나라가 더 이상해. 그렇게 비판을 했었고 홍콩 민주화 관련해서도 어쨌든 그 홍콩의 그 해당 민주화 쪽 의원하고 국제 통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거기 참여도 하고요. 거기 연대지 발표하고 그러니까 일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칙과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저희 이제 아들하고 이제 토론해보니 민주당이 왜 비판받니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딱 얘기하더라고. 지나친 PC주의, 몸에 밴 선민의식, 정치적 선민의식, 그리고 몸에 밴 잘난 척 이렇게 딱 표현해요.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제가 그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해왔던 그거를 딱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위선과 내로남불 정치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딱 지목을 하면 586 정치죠. 586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세대가 정말 민주당에서 긴 세월을 정치를 해왔는데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몇 가지 지점에서 민주화 운동하고 사회불평등에 저항하고 인권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분명하게 정리하면 민주당은 내로남불 위선 정치, 586 정치 청산해야 된다. 세대 교체가 활발하게 벌어지는 민주당이어야 된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입 다물고 있는 모습 정말 가슴 아프죠. 그거를 이재명 체제에서 지난 총선 때 물갈이를 했다라고 이재명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잘 평가하겠지만 국민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586 정치가 청산된 게 아니고 이른바 비명 행사가 있었다 이렇게들 국민들이 평가하시잖아요. 인사가 있었을 뿐이지. 그때 그렇게 됐으면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됐으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겠냐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가할 문제예요. 저는 아직 이른바 586 정치로 표현될 수 있는 내로남불과 위선의 정치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되게 놀라워요. 저 이 글 보고 놀라웠던 게 뭐냐면 사실은 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진보당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더 진보적이었던, 더 진보적 스탠스를 갖고 있던 분으로 저는 인식을 하는데 이 글을 읽고서는 언제 이렇게 실용주의자, 조금 이렇게 표현할게요.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우클릭한 것처럼 보이는 실용주의자의 모습을 갖고 계세요. 북한 인권 문제, 지금 홍콩 문제, 그리고 혁신 이야기, 타다 금지법 이야기, 그리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미래전략에 손을 놓았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보다 훨씬 더 우클릭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우리 사회에 정체되어 있는 뭐 개혁들, 이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연금개혁과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에요. 근데 그걸 우클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개혁이 어떻게 우클릭이에요? 그리고 연금도 세대 간의 갈등이 정말 첨예한 부분이거든요. 연금개혁 없이 우리 사회의 노동개혁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이 전망을 둘러싸고의 고민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교육에서의 혁신이 벌어지지 않으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해당 공간, 해당 영역에서의 기득권들과의 그 마찰, 갈등 이런 것들이 노정돼 있으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북한 문제나 이런 부분은. 아니, 김대중 대통령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반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 그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렇게 하던가요?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김대중 구명운동, 인권의 그런 역량,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도 건지고, 그리고 정치활동도 할 수 있었던 분이에요. 우리 사회 민주화는 우리끼리만 이뤄낸 게 아니고요.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대를 하고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웨덴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럽의 삼인주의자들 그룹, 해당 정부의 수상들이, 총리들이 김대중, 가택경은 풀어라, 김영삼도 풀어라, 이렇게 연서명하고 발표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해당 국가와의 이런 갈등, 외교적 갈등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한다? 이게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북한과 관련해서는 더 그래야죠. 북한은 우리와 평화적인 통일의 관계를 가져가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사이좋은 이웃관계를 서로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북이 걸핏하면 우리한테 총구들이 되고 으르렁대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을 믿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집권 능력을 보이는 거, 진정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건 할 말하고 할 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AI 혁신 고속도로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일 때 다 했던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사실은 그때는 근데 뭐 대장동 이런 것 때문에 아무도 제가 주목을 못 받았고 애가 좀 젊네 이 얘기만 주목을 받았지.
그 좀 안타까워요. 정말 중요한 우리 경제 성장 관련 이런 것들. 아니 실제로 반도체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반도체 AI 다 관련자들을 많이 만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예.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뒤늦은 산업화에 가장 큰 동력을 마련했던 건 뭐냐면 경부고속도로를 까는 거였어요. 68년도에 경부고속도로를 깔 때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1년 예산이 2,400억이에요. 근데 경부고속도로 까는데 500억이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예요. 더 큰 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존중받고 박수받는 정보화 국가로 거듭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전략산업을 추진했기 때문인데 98년도 IMF 직후에 대한민국의 1년 정부 예산이 78조 2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김대중 정부가 발표한 게 뭐냐면 향후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정보화 산업에 향후 10년 동안 80조를 두드려 받겠다는 거였어요. 1년 예산의 10배가 넘는 돈을 10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 1년은 650조로 치자고요. 그러면 650조에 5분의 1, 1억은 150조예요. 이거를 두드려 박아서 AI 혁신 고속도로 깔겠다 이렇게 하는 정치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김대중식으로 치면 앞으로 향후 6,500조를 투자해서 대한민국이 AI 첨단 국가로 가도록 해서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리자로 우리가 등극하겠다. 10년 동안 지켜봐라. 이렇게 하는 그 전략적인 정당이 없잖아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깔겠다고 그럴 때 찬성했어요, 야당이? 정치권이? 아니에요. 다 반대했어요. 엄마들도 반대했어요. 애들 스타크래프트 게임하라고 그러냐 하면서 다 막 반대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경부선도 들어놓았잖아요. 맞죠. 야당이 또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내가 지도자 역할을 할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미래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 지금 탄핵이 될까 말까 이거 말고 나 제발 이거 좀 그만 뉴스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법정에서 할게. 정치가 이게 그야말로 단타매매 정치예요. 일희일비 정치. 너무 여기 매달려 있는데 저는 중장기 투자해야 전략 투자해야 될 때다 지금. 유효한 기업에, 유효한 산업에, 그리고 우리 유효한 국가의 방향에 투자한다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중장기 투자에 나서야 될 때 그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의원님이 꿈꾸는 그 AI 혁신 고속도로로 만들어준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지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미래학자들도 잘 얘기 못하니까. 다만 나는 AI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뒤졌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신문들 보면 대한민국 늦었다 큰일 났다 이러잖아. 근데 이번에 CES 갔다 오면서 다시 확인한 건데 그렇게 늦은 건 아니야. 다녀오셨어요? 네, CES 갔다. 진짜? 돈 엄청 많이 들여서 갔다 왔어요. 지금 저기 뭐죠? 호텔비가 막 1박에 막 얼마? 어마어마했지. 와, 생돈 들여 다녀오셨어요. 생돈 들여서. 대단하십니다. 근데 네. 참 좋은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요. 마치 AI의 원천 기술, 멀티모달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LLM 모델이라든지 하는 그런 LLM이라든지 하는 텍스트 언어로 얘기하느냐, 음량으로 얘기하느냐, 영상으로 얘기하느냐에 막 차이인데 점점 커지고 점점 막 다양해지고 훨씬 뛰어나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에서는 우리가 늦었어요. 이번에 딥시크 나오고 하면서 갑자기 중국은 또 올라가는데 우리는 되게 많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만 AI 관련 원천 기술은 대한민국도 있긴 했지만 역량이 부족하지만 이건 일종의 육수야, 육수. 오케이. 사오면 돼요, 그냥? 육수 사서 다양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다양한 음식점이 그 육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꽂아갖고 적응시키는 거는 엄청 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맞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인터넷의 선도국가는 아니었는데 이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깔고 대한민국의 많은 그 젊은이들이 벤처 창업 붐에 뛰어들 수 있도록 바닥을 깔아주고 그리고 기업들이 앞서 설 수 있도록 하니까 대한민국이 최첨단 국가로 막 지금은
뭐 애플이 됐든 뭐 구글이 됐든 뭐 새로운 기기가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대한민국부터 적용 패스트베드 국가잖아요. 해보잖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 그 부가가치는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거기 지금 AI 원천 기술 개발하던 회사들 죽으려고 그래. 돈을 엄청 투자했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뭐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뭐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돈이 뭐 750조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1년 국가 예산보다 많은 돈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1등 주자 자리를 놓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략을 1등을 우리가 따라잡겠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걸 잘 가져다가 적용하겠다. 누구는 삼성한테, 저는 삼성 비판과 격려를 동시에 하는데 삼성이 10년 전에 만일에 AI에 투자를 시작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다 알았잖아요, 그때. 이른바 알파고, 네,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가 알파고라고 하는 그 바둑두는 AI를 동원해가지고 이세돌을 이겼을 때 그 충격은, 야, 다음은 AI야. 다 알았어. 근데 10년 동안 삼성은 AI? 그게 뭔데? 이렇게 하면서 다른 거다가 지금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도 대한민국 기업이라 구글이 만들어 놓은 AI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가져다가 여기다 적용시켜서 삼성폰에 적용시키는 건 최초로 잘해요. 뭐 되게 작동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구글폰이야 삼성폰이야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다. 인터넷 원천 기술 개발을 우리가 하진 않았어. 그러나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여기 선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어. 그리고 물론 그걸 원천 기술을 이끌었던 나라인 미국이 세계 그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싹 다 차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 차지하고 있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기존의 제조업 기업들이 인터넷을 다 적용해서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기존에 없었던 기업들은 새로운 그 기업 모델을 창출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시총의 10대 기업, 30대 기업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두 번째로, 네이버가 그 독자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그 다들, 에이, 네이버. 이런데 생각을 해보면, 구글이 전 세계의 검색 시장을 싹 휩쓸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검색 엔진, 검색 회사가 2개나 있어요. 되게 독특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는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버티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지만 우리의 독특한 맛을 내는 된장을 가미한 육수를 끓여내는 회사도 있고 또 이 젊은 청년과 스타트업들이 정말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돼요. 대한민국 할 수 있어요. 그 2000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벤처 창업 붐을 막 이렇게 할 때 부작용도 많았거든요. 사기도 많았고. 그러나 그런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정부가 판 만들어주면 사기꾼도 들어오고 부작용도 생길 거예요. 그러나 믿고 쭉 가면 대한민국은 잘 될 거다.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막 힘들고 불안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들고 못 살고 우리보다 못 살 것 같은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의 피크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대한민국은 더 잘 나갈 거예요. 98년 IMF 때 쫄딱 망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갔을 줄 몰랐잖아요.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들의 역량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더 올라갈 거예요. 면 좋겠으나 지금 이제 박 의원님의 이제 미래에 대한 포부 너무 잘 들었어요. 재밌게 들었고 실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계신 것도요. 그러나 국민의 걱정은 지금 이 전국은 너무 불안정한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불안정한 그 전국이 끝나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민주당은 미래에 대한 미래를 보고 정치한다기보다는 과거 10년, 80년대, 70년대 가지고 있었던 10년을 보고 정치한다라는 의심이 조금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를 예로 지금 북한과의 관계 이거 아니다 민주당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박선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뭐 본인이 추천하고 싶으니까 했겠죠.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것
노벨 평화상 그냥 개인이 다 추천 가능한 거예요? 몰라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왜? 추천위원회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 보죠? 저도 안 해봤으니까. 추천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서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이냐면 여전히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 설정이 항상 최우선이구나라는 북한 눈치를 여전히 민주당은 보고 있구나라는 인식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햇볕 정책이 나온 지가 25년 가까이가 사반세기가 지났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기틀을 마련하고 그런 사고를 얘기한 걸로 치면 5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햇볕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는 민주당이 안 하고 있는 것만.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햇볕 정책은 북에 네. 북과에 잘 지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햇볕 정책 제1호가 뭔지 혹시 아세요? 저 몰라요. 뭐냐면 북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거였어요. 아. 그야말로 초전박살이었어요. 북이 도발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징한다. 첫 번째요. 그렇구나. 두 번째,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다. 세 번째, 상호 교류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한다예요. 거기에는 무슨 뭐 연방제로 통일하고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서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자는 거였어요. 그 첫 번째, 민주당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으면서도 까먹고 있어. 그 얘기를 안 해. 이걸 업그레이드 더 시켜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원칙을 잘 준수하고 더 강화하는 거다. 이거라고 봐요. 보세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2차 서해대전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차 교전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남북 정상회담을 해보려고 베이지에서 계속 차관급들이 만나면서 이렇게 날짜를 조정하고 막 의제를 조정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꽃게철이야. 계속 내려와. 북에서. 그러니까 그때 조성준, 그러니까 성함을 정확히 기억 못해 돌아가셨는데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DJ가 DJ 자서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북이 자꾸 꽃게철이라고 이제 내려온다. 그래서 장관이 자기한테 이거를 어떻게 좀 선조치해야 된다 해서 싸우지 마라 그랬다. 그랬는데 조성준 장관이 싸우지는 않고 밀어내기 작전을 하겠다. 근데 그것도 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을까 걱정을 막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 DJ가 잠을 못 잤대요. 뭔 일 날까봐.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1원칙 도발이 있으면 응징한다. 이거고, 그러면 장관이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선조치 후보고 할게요. 그랬대. 그래서 더 불안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북에서 막 어선들 내려오고 그 경비정들 내려오니까 밀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북에서 쏴버린 거야. 먼저. 그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둘이 그냥 붙었는데 거의 그 동시교전이 벌어졌는데 북은 한 척 침몰, 격침. 두 번째는 끌고 가다가 침몰했어요. 막 불타고 있는 걸 끌고 가더래요. 그래서 130몇 명이 죽었어요. 북한 군인이. 북으로서는 치욕적인 패전이죠. 근데 대한민국 원칙을 딱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또 했어요. 2002년에 월드컵 우리 그 3, 4위전 결정전 할 때 그때 서해 2차 교전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북이 작심하고 도발을 한 거예요. 준비해서. 우리 사상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반격해가지고 또 북이 패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 정책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시절에조차도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있었던 때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당당했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때 그 1차 서해교전이 벌어지고 났을 때 북한으로 우리나라 국민 500명을 태운 금강산 관광 유람선이 떠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됐어요. 얼마나 벌어지고 그 다음날 출발이야. 어떻게 결정해요? 웃긴 게 서쪽에서는 조지고 동쪽에서는 관광하라고 보내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했다니까 김대중 정부는. 그리고 북에서 유감이다. 이 유감은 양쪽으로 해석되잖아요. 지금 북의 요즘 같은 태도를 보면 괴뢰 도발에 이거는 있을 수 없고 천만배 뭐 불의 응징을 이렇게 얘기해야 될 애들이 유감입니다. 이러고 북으로 오는 거기에 아무 해보지도 못하고 강하게 나가니까. 강하게 나가니까. 저는요
트럼프 정부가 뭐 우리하고 뭐 주한미군을 빼고 말고 이럴 때 우리 되게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상합시다 그래야지. 트럼프 정부가 되게 재밌는 게 1기 때 우리한테 미사일 협정을 풀어줬잖아. 그래가지고 1000km 사거리 1000km 탄도 중량 8톤 막 이렇게까지 해요 지금. 그럼 그걸 늘리면 평양에 있는 애들이 쪼는 게 아니고 베이징이 되게 이제 아씨 저 미사일 우리한테도 보내나 이게 쪼개 돼 있으니까 그래 풀어줬단 말이에요. 트럼프의 정책 차관으로 임명될 것 같은 유력 인사가 북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보면 거의 사실상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네. 우리의 우방 동맹 국가인 대한민국은 핵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재고 있는 게 맞니?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원자력 협정 다시 하자. 핵무기 갖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본처럼 재처리 시설, 재처리 능력을 갖게 하고 우리도 유사시 우리 정부가 결정하면 핵무기를 2, 3주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조립은 능력, 가능한 딱 칼집까지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쥐는 정도까지의 제가 그 핵무기 칼집론이라고 표현하는데 뽑으면 뽑을 수 있게 딱 준비하겠다. 그걸 미국이 이게 말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 열자. 근데 우리 금방 만들죠.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한 달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재처리 시설이 없으니까 재처리 능력 그리고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질 않으니까. 근데 그런 걸 열어줘라. 그리고 그 주한미군 뺀다고? 그 협상으로 할 거면 그래요. 우리도 협상 카드가 있어야죠. 빼? 근데 좀 그치. 미안한데 우리도 평택 우리가 그냥 쓸게. 평택 기지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군 기지예요. 그 시설 우리가 그대로 군산, 서산에 다. 꼭 한다고요? 아니 평택에 우리가 그동 우리 돈으로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네. 노무현 정부 때. 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노무현 정부 때 다 했네. 미국이 원하는 군사 전략에 맞춰서 해준 것도 노무현 정부예요. 그러니까 평택기지, 군산기지, 서산, 이쪽에 있는 기지. 이 되게 중요한, 북한을 견제한다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네. 되게 중요한 이 기지들을 미국이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럼 주한미군 잘 가? 우리도 당당해야 된다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핵무기 칼집론 이런 것들도 우리 펼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난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야당이 핵무장하자 막 그러잖아요. 오케이. 그걸 우리가 협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지렛대로. 박용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쟤는 진보주의자가 핵무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 왜 못해? 대한민국이 국익이 우선이지? 저는 어디에, 고정관념에 갇혀서 이야기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문재인 정부 때 늘렸고, 또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할 수 있도록 평택기지 만들어준 건 노무현 때 했고, 또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6.25 이후에 최대 정규전 해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건 김대중 정부 때고. 근데 뭘 쫄아? 왜 우리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민주당의 있다. 네. 이른바 안보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놀랐어요. 지금, 반도체 얘기, AI 얘기도 놀랐지만, 우리도 사실상 핵보유 유사국에는 들어가야 된다. 70%는 준비해놓고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칼집까지는 준비해놓고 돼요. 이걸 협상 카드로 써야 된다는 박용진 의원의 상당히 다른 의미로 급진적인, 주장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